두 번째 주제는 민주시민 교육의 실제와 현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합니다. 인권, 다문화, 환경, 성평등, 평화 등 다른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의 구분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다문화, 평화, 환경교육 이런 다양한 주제들과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상부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인권, 다문화, 평화, 환경들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쟁점들 그리고 실천 사례들을 발굴해서 이걸 통해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내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사회적 연대의식, 또 기본권에 관한 이해, 그래서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의 인권의 신장, 권리 신장은 곧 타자의 권리 신장이 됐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문화 관련된 요소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다양성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다양성은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 타자의 문화를 좀 더 인식하고 그 가운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는 문화적 감수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본다면은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른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과 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문화다양성의 주요 키워드를 본다면 타자, 타문화에 대한 이해, 상호문화 이해, 때로는 초국적 이주, 반편견, 소수자, 디아스포라, 공감, 존중 등을 들 수 있겠죠. 또 한편 평화교육을 볼 수 있는데요. 평화교육은 결국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보자, 또 그런 능력을 길러보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화는 결국 나와 타자,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 혹은 다른 국가, 집단과 집단 간에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평화 감수성이죠. 이건 결국 관용과 협력, 대화와 중재라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와 맥을 함께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이제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타자의 범위를 환경까지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으로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타자로서 인정한다면 그 환경과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생태 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야기한 이런 사회 구조적 측면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가치와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생태 시민성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 기후 환경 위기, 또 인간관계의 상호 의존성, 생태 정의, 동물의 권리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결국 나와 다른 환경권과 공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환경교육의 생태 시민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태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연대를 끌어가는 작업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민주시민교육과 우리가 분과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권, 다문화, 평화, 환경 등 이들은 서로 함께해서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어떤 중요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형식과 구조적인 측면 속에서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고요. 어떤 그 앞서 평화교육을 언급했는데 그런 말씀하셨던 그 구조적 평화의 이해에 어떤 인간의 내면적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평화 감수성을 일깨우는 비폭력 대화나 공감, 경청
회복적 정의 등 평화 감수성 교육도 민주시민과 좀 유사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어떤 제도화된 주민 참여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하는 어떤 자치와 참여 교육 그리고 스터디 서클 등의 과정들 속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정, 학교, 직장, 동아리, 어떤 취미생활 등 다양한 삶의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무형의 교육이기도 하고 인문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객관화된 틀로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어떤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 등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나 어떤 가치와 철학을 기준에 두고 그 기준에 맞는 교육을 어떤 주입하는 방법으로서 진행한다면은 그 교육은 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인권, 문화 다양성, 평화교육, 환경교육에 대한 관계를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조정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생활 속의 민주시민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2014년 서울시 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단위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아마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 중에 하나가 학교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교육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대체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 민주시민교육이 더 강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 학교교육에서는 국민적 자질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적 자질로 교육 목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민을 강조하는 모습이 바뀌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대체로 1992년부터 시작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이라는 이름을 학교 교육과정에 쓰고 시작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범교과 주제, 그래서 과목은 아니지만 학교의 재량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범교과 주제로서 민주시민 교육이 강조되죠. 이 모습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지금 개정 중에 있는 2022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 주제로서 민주시민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 현장에서 본다면은 14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조례를 발동해서 좀 더 시민교육의 방점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주요 내용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또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 조정 능력 같은 이런 사고 역량을 강조한다든가 또 한편 학교 안팎에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 과정 속에 이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 시민사회에 있어서 민주시민 교육은 하나의 어떤 그 체계적으로 갖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사무총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러한 기관들의 민주시민 교육의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서너 개의 민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과 회의 구조가 약간의 의견과 집행부 안에 동의하는 데 멈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에 대한 서로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먼저 국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공공기관, 시민사회에서 제도화된 주민참여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는 현재 시민사회 일부가 30여 년간 좀 고군분투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 내에서 일부 의식 있는 분들에 의해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고 학습하고 전파하는 단계라고 현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은 일상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는 어떤 회의 진행 방법,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방법,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등 학교와 가정, 동아리 등에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학습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신지요? 평생교육 6진 분류표에 보면요. 6번째가 시민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시민사회나 아니면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민교육을 갖다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할 만큼 그러한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자체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고 또 이러한 시민교육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중심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대안적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체적인 참여를 어떻게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이란 것을 저희가 사회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 생성에 과거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정책 전문가나 아니면 분석가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걸 주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 이걸 저희가 정책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센터 사업 기조를 정책 지향성 그리고 다양성, 연계 및 협력성에 두고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공익기의 의제에 대한 토론 또는 사회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민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권 시민 3인에서 5인 내외의 시민들이 모이셔서 토론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모임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의제 공론화 및 논의 촉진과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작은 공론장인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20-30명 정도 규모의 이제 시민들이 모이셔서 사회 현안이나 아니면 공공의 의제를 좀 깊이 있게 토론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단지 토론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을 통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난 9월 1일 날 서울의 도심 제조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태일 재단과 협력을 해서 공론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우선 저희 스스로의 이제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는 이런 주민 참여에 참여하기 좀 어려우셨던 분들, 예를 들면 봉제나 인쇄, 주얼리 노동자들께서 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셨고요.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시에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 이제 저희가 처음 실행을 하는 서울 민주시민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서울의 민주시민 교육의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을 위한 좀 전문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저희가 단독 기획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제안을 받고, 그리고 그 제안 단위와 저희가 협력으로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주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각각의 참여 단위가 주관이 돼서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지향,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이 장점들, 이걸 적극 활용을 해서 민간과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올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시민참,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 시민 아카데미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나 봐요. 온라인 공연장. 네.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오프라인 공연장을 갖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떠할까요? 이제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당면 문제와 해결 방안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계신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그 서울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저기 부럽기도 하고 좀 우리 전라북도의 아쉬움도 좀 많습니다. 그 전라북도의 좀 그 민주시민 교육의 당면 문제라고 하면은 먼저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 14개 시군 내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서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에서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예산의 일부 정도가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의 어떤 전체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어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는 있지만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좀 그를 지향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과거의 인성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좀 전문적 고유의 영역들을 이렇게 민주시민교육과를 명칭을 변경한 수준에서 좀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예산과 조직이 함께 좀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는 한국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며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시발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헌법 제1조 민주화 공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전국적인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지역은 시민사회 성숙이 어느 지역보다도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어떤 한국 시민사회 속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주의, 인권, 사회적 경제, 여성, 노동, 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를 어떤 개발과 발전이라는 경제적 논리로서 바라볼 것만 아니라 어떤 성숙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가장 제1의 도시, 어떤 인간의 평화와 환경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민주평화 공동체로서의 전라북도의 비전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치의 관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과 어떤 그 행정 집단들이 함께 어떤 시민사회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모색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성인교육 차원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장이 또 지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지자체에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위기 혹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해서 지속 가능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시민교육을 좀 더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북이 탄소산업 혹은 수소
전기 자동차, 또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거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인 흐름들을 도민들과 함께 궤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도민들에게 미래의 그린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라는 측면을 좀 더 전북지자체가 관심을 가진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면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 양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환경 악화와 같은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제어하는 요소를 어떻게 제어해서 모두가 잘 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 아마도 전북이 생태 시민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리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인 민주시민 교육의 실제와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 사례라든지 전라북도의 현실과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방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공선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이고 이러한 교육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입니다.